아마 밖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아마 쓰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전에도 질문을 좀 이렇게 쓰셨거든요. 아까 퀴즈를 하면서 제 책만 드렸는데 지금 책이 3권이 남았어요. 우리 이강인 작가가 쓴 에세이 책이 3권이 남았는데요. 질문들을 조금 보면서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질문을 이제 받기 전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제안이냐면 이 위기 연역의 확장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기라고 생각해요. 혹시 네모의 꿈 아세요? 네. 네,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네모로 시작해서 네모로 끝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네모에서 태어나서 네모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네, 병원에서 태어나고 좀 자라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 태권도 학원 아니면 뭐 수학 학원, 영어 학원으로 하루를 쭉 보내다가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시니까 어떤 세상에 빠져 있을까요? 네, 네모나 핸드폰에 빠져 있죠. 컴퓨터나.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교육 수준은 높아지니까 내내 생각할 시간 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정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성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회에게 갑자기 그렇게 통제만 하던 사회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넌 어떤 어른이 될 거니?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마치 하나의 목줄을 가지고 어떤 강아지에게 네모난 방에서만 쭉 평생을 살게 하다가 이제 너 자유야. 나가서 너의 꿈을 펼쳐봐. 하면 과연 누가 자신의 의지대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또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제대로 이런 매뉴얼이나 구조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한데 통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청소년의 수가 2025년 기준으로 750만 명이래요. 위기 청소년의 수는 최소 추정치가 5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최대로 추정했을 때 80만 명이래요. 근데 아쉬운 건 이게 추정치라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각 학급마다 몇 명의 위기 청소년이 있는지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왜? 이거는 다른 부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어떤 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공동의 숙제를 안고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연대를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말 그대로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그들의 위기 유형이 정확하게 집계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설문이 되어서 반드시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질문을 좀 선택하는 시간, 마련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거리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고 또 학교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 중에 좋은 기억도 있지만 좀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어떤 추억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10년 정도 만났던 친구의 첫 장면에서의 그 눈빛이요. 그 약간 토끼 눈빛처럼 충혈된 어떤 눈빛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엄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돈하고 다 사라지셨던 거잖아요. 그 아버지 나중에 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장 믿음이 절실했던 아버지로부터의 배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불신으로 그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차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다가 학교에서 왜 우리 그 학폭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징계 열리잖아요. 물론 이제 다 학생들의 어떤 가해 피해 청소년들의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가해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제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요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제 얘기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이야기를 그 대안교육, 특별교육 이수 과정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처음으로 제 얘기 누군가가 들어줘서 그나마 마음이 조금 이제 좀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소년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정말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뢰가 단번에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제가 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 심부름을 좀 시키셨거든요. 이렇게 종수야 이리 좀 와볼래? 내가 이거 좀 부탁할 일이 있는데 이거 네가 잘할 것 같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너는 이런 부분들을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나를 믿어주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는 걸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믿음, 신뢰라는 건 그때 내가 경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준다는 게 어떤 거다라는 그 감정이 그대로 이제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의 그 한마디, 어떤 나를 바라봐주는 어떤 시선과 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들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데 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 혹시 보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청소년 위기 집단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같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거 질문 주신 분. 네.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네. 보통 저는 사례 관리를 하는데 저희 사례 관리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아이들 바라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착한데 네. 그 친구들이 약간 좀 센 아이들이거나 네. 이럴 경우 저희가 그 친구들이랑 좀 못 어울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적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BBQ를 못 먹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줘야 할까? 교촌을 줘야지 않을까요? 네, 다른 좋은 네. 거를 주면 네. 네네네.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울리는 또래 집단이 주는 만족감과 동일하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당연히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이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또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말보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쭉쭉 이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셨나요? 아무도 안 계실까요? 아, 밖으로 나가셨나요? 아, 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길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위기 청소년 하면 거칠다, 언행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들 솔직히 하시죠? 네, 저도 그래요. 네. 좀 과할 때도 있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폭력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쓰기 좋은 감정 레벨이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했고, 첫 번째로 또 의지할 곳이 없었고, 또 의지했더니 사기당하고 뒤통수 당하고, 또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문제야 취급받고, 이 아이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무엇이었어야 할까요? 강해 보였어야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 가 첫 번째였을 거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두 번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어떤 칭찬을 해주냐? 그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도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관찰과 그런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 분노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개입하고 말하지 라고 예민하게 굴었을 때도 저에게 가능성을 봐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언어는 조금 달랐어요. 보통은 버릇없네 하고 관계를 끊어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달랐어요. 예민한 광현이는 미술적인 소질이 있나 보다. 예민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특징을 잘 잡아내네. 관찰력이 좋은가 보다.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긍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찰력과 칭찬, 그래서 그렇게 관계 맺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 청소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거나 해야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얘 네. 위기 청소년인가? 근데 그걸 위기 청소년인가를 알아야지 뭐 도움을 줘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아이가 와서 활동하는 거 보면은 학교에서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네.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위기 청소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부터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디 가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가출 팸이 어디 있다라고 아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우리 대부분 다 어디서 듣냐면 미디어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사건으로 많이 이제 접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주변에는 위기 청소년이 없냐라고 했을 때 없는 것 같아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제가 의정부사였거든요. 저희 옆 동네 어떤 이제 남자분 어른이 자기네 아파트에 중학교 2학년 된 청소년이 있는데 자꾸 건물 안에서 자꾸 흡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좀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손 놓은 것 같고 이제 경찰이 많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피우고 싶으면 좀 이렇게 냄새도 나고 하니까 밖에 다른 데 나가서 좀 피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청소년이 딱 째려보면서 막 욕설을 하다가 아저씨 그럼 나랑 맞짱 한번 뜰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른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큰일 나요. 그냥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친구를 어렸을 때 봤대요. 어렸을 때 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제 관계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어떤 가정에 살았는지 이제 뭐 아무도 무관심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 보니 이제 주변에 이웃이지만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흡연 문제만 비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면 사실은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그냥 이제 원래 알던 그런 이웃이었으면 그냥 너 밥 먹었냐? 오늘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냥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듯이 계속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위기라는 거를 너무 심각한 수준의 위기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위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광현 작가가 이제 가출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거리에서 거리 청소년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15년 동안 이제 만나봤는데 대부분 다 가출을 했다고 해서 학교를 바로 가출한 당일날 중단되지 않거든요. 학교를 다녀요. 왜냐하면 가정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경험한 곳이 학교니까요. 학교에 가면 친구 또래도 있고 그래도 선생님도 있었으니까 좀 더 다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거리에 있다가 학교 가는 게 힘들고 복지시설에 있다가 학교 가는 게 어려우니까 시간이 이제 그런 위기가 계속 중첩되고 반복되고 어려워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학업이 중단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 위기라는 그 요소가 보통 우리는 이제 4요인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보통 위기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만나보면 하나의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이 모든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위기가 중첩되면서 그 청소년이 적절하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비로소 언제 하냐면요. 그 친구가 이미 위기를 다 겪고 나서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위기구나 라는 상황을 그때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우리가 수사기관에 우리 수사관들이 아니다 보니 찾아내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한 분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성착취하는 그 당한 청소년들을 발견하려고 거리에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얘기 듣다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막 잠복하듯이 숨어 있다가 발견해서 상담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행동만 한 건 아니고 지역 사회에 우리 여청계 있잖아요. 경찰서의 여청계에 우리 수사관 경찰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데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잠복 수사를 했어요. 근데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구조하면서 동시에 중간 역할, 포주 역할을 했던 20대들 다 잡았거든요. 다 징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수사기관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위기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영역에 많이 위험에 노출된 어떤 그런 청소년들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뭔가 존재감 있는 어른 한 명의 역할로 계셔달라는 당부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 청소년들이 발견되어지는 건 언제 발견되냐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어른 옆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출한 통계상 가출하면 보통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통계가 있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라서가 압도적으로 높은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로 높은 게 뭐냐면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요청을 못했어요라고 하는 통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증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어떤 그 보호자도 탈했고 거리로 나왔고 어떤 위기 상황에 노출됐지만 어느 어른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현장과 또 거리에서 많은 우리 청소년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위치에 있는 어떤 곳에서 그런 청소년들이 발견되어질 때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나주신 역할, 존재해주신 역할들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발견이 좀 더 되어진다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위기의 수준이 이제는 그 좀 다르게 좀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위기 청소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197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포괄적 위기 청소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건강하고 올바른 조화롭게 성장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라고만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그럼 그런 대상 청소년이 누구야라고 하는 거를 아무도 법으로 정의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드러난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하는 법이 21년도 3월에 만들어졌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그 위기 청소년 대상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회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는 1974년도에 우리보다 반세기 앞서서 가출청소년법이라는 게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똑같이 우리처럼 지원했더니 도와줬더니 얘네들 집을 못 들어가네? 그러니까 또 84년도에 노숙청소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집이 없으니까 주거지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럼 사회적 자립, 가정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좀 상황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그 사회가 주는 어떤 위기의 어떤 인식 수준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위기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상담하시다 보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위기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현장에서 제가 이제 겪었을 때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위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이면서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한 상태에서 만나는 봤는데 여자 청소년인지 남자 청소년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이미 호르몬 주사를 다 맞고 있고 전환 수술만 하지 않았을 뿐 그 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 생명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청소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위기의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또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위기의 상황들이 보이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우리 주무관님께서 마지막에 안경 보여주셨잖아요. 자기가 쓴 안경만큼만 위기 청소년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위기를 생각하는 인식 수준에 대한 부분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만큼 행동하는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조금 위기인데?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 또 청소년들 많이 만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건 그 위기에 대한 어떤 그 위기 감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평소에 좀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태도, 준비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그 위기 청소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거에도 분명히 가출 청소년이 많았을 거고 지금도 있고 아까 가출팸 얘기했지만 가출팸도 한동안 엄청 유행하다가 그 말 안 쓰는 거 혹시 아세요? 요즘은 가출팸이라는 말도 사실 다 안 쓰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또 사회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어떤 패밀리즘에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고요.
소수 인원, 그러니까 혼자 그냥 거주하거나 또 위기를 마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질문 왔던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 위기 상황에 빠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꺼내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냐? 위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주변의 그 청소년들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빨리 발견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친구는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더 중첩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가 의정부에서 처음에 시설장으로 오게 되면서 어떤 그 선물을 받았었냐면 뭘까요? 운동화 사주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뛰어다니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그때는 이제 상대지 소장으로 처음 갔었을 텐데, 그래서 맨날 밤낮없이 좀 많이 걸었습니다. 뛰어다니고 걸었는데 하루에 2만 보씩 의정부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돌아다녀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은 나오면 이제 돈 문제, 주거지 문제 걱정할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보증금 없이 생활할 수 있고 여기 뭐 또 머무를 수 있는 거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가면 분명히 그런 곳에 또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위기 청소년들, 특히 가정과 청소년들 만나면 대부분 친구 집에 많이 가거든요. 처음에 나오면 다 한 50% 다 친구 집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아는 선후배 집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24시간 상점, 카페 이런 데로 가다가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가고 점점 가다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모텔, 여인숙 이런 데 가는 거는 돈이 그나마 있을 때 이제 가는데 점점 돈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암암리에 아지트처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또 가고 없으면 결국은 이제 생활고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범죄에 이용되면서 그런 어떤 숙소에 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를 우리가 이게 학습하거나 배우는 인식하는 어떤 것들,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좀 바라볼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감수성을 좀 키워야 그래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 상담이라는 걸 해서 제가 그 10년을 거리에서만 이제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날 오는 청소년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요 80%는 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학교에서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또래 집단에서 뭐가 또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반드시 그런 위기 요소가 어느 날 발현이 돼서 와요. 특히 연천 지역에서도 제가 재작년에 연락 왔던 게 이제 미성년자인데 이제 출산 준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막 찾아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 인천까지 아마 연락이 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아마 또 많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을 만약에 만난다면 많은 어른들은 보통 책임질 행동들을 본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출을 하면 가출을 한 상태에서 가출을 왜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이제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걸 제공해주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 사회제도 안에 안전망 안으로 진입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안을 진입할 수 있는 망으로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망 밖에서 계속 음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네. 저는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보통 청소년들은 통제받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맞습니다. 중학생들이 핸드폰 집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많아서 그걸 집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너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거나 이래서 부모님하고 마찰이 심해지고 그걸 못 견디다가 보면 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죠. 네. 그렇게 하다가 좀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의정부에 있는 쉼터에 연락해서 거기로 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랬다가 학교로 연락이 되고 부모하고 연락이 돼서 걔랑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다시 또 오지만 그게 또 못 견뎌서 또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쉼터에 갔을 때 쉼터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오랫동안 쉼터도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친구들은 쉼터에 갔더니 거기가 통제가 더 심해. 뭐 그래서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쉼터에서는 이런 친구들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마 쉼터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긴 했을 텐데, 아마 과거에 이제 공동체 생활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는 이제 휴대폰을 쓰고 이제 몇 시 이후에는 이제 뭐 그걸 좀 같이 뭐 통제한다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문화가 다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지도하냐 생활하냐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그 스마트폰을 왜 자꾸 이렇게 과몰입하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패턴의 어떤 그 장면들이 너무 지역사회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거 이면에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강의할 때 나오는 주제가 매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보면 결국은 ADHD를 이제 예를 들면 앓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항상 보면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 훈육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어느 날 그 훈육을 참다 못해 가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이 스마트폰 과몰입하는 거에서 얘 중독 아니야? 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여기에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실제 과몰입이고 중독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명히 어떤 개인적 기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과몰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예를 들면 내가 소통을 해야 할 대상이 온라인에서의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지만 어떤 제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런 대화만 잘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제 중심의 어떤 그 현상만 놓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떤 그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들도 사실은 쉼터에 생활할 때 압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쓰게 합니다. 자유롭게 쓰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상담하는 과정이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관찰하겠죠. 왜 어떤 용도로 그걸 이렇게 쓰고 있고 그게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갈등 요소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 자꾸 너 왜 그 스마트폰만 집착하고 왜 이렇게만 행동하니 이렇게 어떤 문제 중심으로 막 변화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실제 내 마음 속에 원래 좀 이렇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모조차 아니면 또 학교에서 선생님조차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면서 그런 걸 아예 이제 더 갈등만 더 커지고 행동은 계속 오히려 하지 마라 하면 더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여기서 깊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은 별도의 좀 더 아마 통합 사례나 이런 곳에서 좀 더 이야기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편적인 어떤 얘기보다는 그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생태계나 환경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지금의 말씀 주신 어떤 접근법, 이런 어떤 방법 이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으로는 뭔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혹시 또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시간이 너무 많이 아마 이 시간에 질문하면 다
다 집중하실 것 같아서. 아마 오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끄덕끄덕 해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결국 저는 우리의 역할이 이런 아까 우리 이광현 작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엔 굉장히 밀도 있는 만남이에요. 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밀도 있는 만남에서 그 관계의 영역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지역사회로 많이 흘러가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그 영역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어떤 존재로 계셔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희미해져서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그 고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청소년들은 그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명의 청소년들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위기의 청소년들이 오갈 데가 없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몰라 이렇게보다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을 선생님께 네.